네, 안녕하세요. 요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냐면, 제가 물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지만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좀 법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왜 찍냐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전혀 법률 문외한이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지원 공고를 내도 그렇게 법률 쪽에 일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법률 쪽에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으셔가지고, 기초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이 없으셔가지고 일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법률 사무원으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 연수를 받으셨거나 받기 이전이셨던 분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내가 법상식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초적인 용어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봐야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시작을 할게요. 일단 형사 절차. 형사 절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영상이니까 저를 위주로 할게요. 이제 제가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많이 하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나 아니면은 잘못한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는 보호소년으로서 소년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년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소대리를 피해자를 위해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 분야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게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는 국가의 사법적인 형벌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형벌권을 동원해가지고 잘못한 나쁜 사람, 나쁜 놈, 학교폭력 사건으로 따지면 가해자죠. 가해자를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벌.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처벌하려고 형사 절차가 있는 겁니다. 개개인이 가가지고 누가 나 때리고 누가 나다 잘못해서 이제 사적인 복수, 우리 뭐 드라마에서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비질란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대신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수 내지는 사회를 깨끗하게 클린하게 유지하기 위한 응징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회 정화를 위한. 그래서 그러한 처벌을 하는 게 이제 형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는 일단은 고소 내지는 고발,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이 인지라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세 가지 절차로 크게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수사. 최대한 좀 그냥 법률 용어 안 쓰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고소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미 알고 있거나 누구인지 대충 알아서 처벌을 해달라고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제 보통은 경찰이 됩니다. 이제는 경찰한테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처벌의 의사를 표하는 걸 고소라고 해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이러이러한 사건을 내가 알게 됐고 이게 법에 위반되니까 나쁜 놈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인지는 그냥 수사기관이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가령 뭐 한강에서 무슨 변사체가 발견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찰이 이제 사건을 인지해가지고 스스로 인지를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인지는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고소, 고발의 차이만 좀 아시면 돼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건 고소죠. 보통 이제 피해자가 많이 하니까 고소를 하면 이제 예전에는 검찰에도 바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범죄를 다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경찰에다 고소를 하면 되고, 고소를 할 때는 이제 민원실에다가 보통 해요. 민원실에다 고소장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돼요. 담당 수사관이 아동 청소년 관련된 사건이면 아동 청소년계 수사팀으로 배정이 되고, 뭐 사이버 관련된 범죄다, 뭐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했다 하면 이제 뭐 사이버팀에 배정이 되고, 사기, 뭐 배임, 횡령 이런 경제범죄다 하면 경제팀에 또 배정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 이제 수사관이 이렇게 그 고소장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범죄가 될 것 같고 이건 좀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입건을 하는 거예요.
입건은 이제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다. 수사기관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입건을 하고 이제 입건이 되면은 이제 경찰이 보통 고소인한테 연락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 진술조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고소인을 불러서 물론 고소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인을 부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피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피고소인은 이제 잘못한 사람, 범법행위한 사람, 행위자. 뭐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되겠죠. 뭐 친구 때렸으면은 그 친구를 때린 폭행한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맨날 몇 시까지 어디 경찰서 누구 수사관한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피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피의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엄연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피고소인은 피해자랑 얼추 비슷한 거다 이렇게 그냥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 그 가해자를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피의자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조서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가 그 일반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또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요 정도만 아셔도 되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랑 또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게 피고인을 잘 구별을 못 하세요. 피고인이랑 피의자는 뭐냐면 피고인은 이제 형사법원에 기소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검찰이 이제 기소라는 거 맞아요. 기소.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은 피의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그 전까지는 의심되는 사람에서 피의자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입건 뭐 이런 단어 좀 아시면 좋고 피고소인이 뭔지, 피의자가 뭔지, 피고인이 뭔지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인도 부르고 피고소인, 피의자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하죠. 뭐 목격자들 불러서 진술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격자들은 고소인도 아니고 피고소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에요. 이게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 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랑 둘이 싸우는 걸 이제 지나가다 본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목격자 진술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누가 어디를 때렸고, 뭐 어떻게 뭐 상대방도 이 친구를 때렸고, 뭐 이런 이제 목격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친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경찰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적 증거도 있을 수 있죠. 뭐 흉기, 뭐 CCTV 자료가 있으면 CCTV도 조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찰이 할 수 있는 증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되면, 판단이 되면 경찰이 요거를 검찰로 사건을 넘겨요. 검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혐의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송치를 하고요. 송치한 다음에 검찰이 이제 또 그 서류를 딱 봐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뭐 CCTV 여러 가지 증거 서류를 이쁘게 편집을 해가지고 검찰에 이렇게 송치를 하겠죠. 그럼 이제 검찰이 그걸 다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사람들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이거를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기소를 합니다. 기소는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형사재판부에 형사.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재판이 열리고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재판은 뭐 한 번에 끝나지는 보통 않고요. 뭐 1회, 2회, 3회 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복잡한 사건이면은 막 증인신문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면 증인신문 보통 합니다. 그럼 증인신문 기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은 여러 번 재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쭉 하는 겁니다.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단위로 첫 번째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3회 변론기일 뭐 이렇게 쭉 열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은 변론 종결을 하고, 변론 종결 후 한 달 뒤 있다가 판결 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모르시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거 아시면 좋죠. 자, 변호사는 이제 언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으냐?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뭐 변호사가 뭐 저기 뭐 여기 껴들 수도 있고 뭐 이 타임에 껴들 수도 있고 뭐 이 타이밍에 껴들 수도 있고 뭐 아무 때나 껴들 수 있는데 변론 종결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 껴들 수 있어요. 의견서 내면 되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피해자의 경우는 고소장 쓸 때부터 변호사가 고소장을 쓰면 일반인과 다르겠죠. 당연히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고소장 쓸 때부터 하시면 좋고, 그러면은 여기 고소인 진술한다 그랬잖아요. 고소인 진술할 때도 변호사가 동행해드리고 진술 잘할 수 있게 조력해드리고 어쨌든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끔 그 경찰관님이나 뭐 검사랑 소통하면서 의견서 써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서로부터 전화 받았을 때 그때부터 조력받으시면 당연히 좋아요. 예. 그러면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동행해드리고 진술을 어떻게 하라라고 어쨌든 약간의 코칭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검찰에 있어도 당연히 검찰이랑도 소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판에 회부되면 그때는 뭐 무조건입니다. 변호사님 선임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은 거의 무죄율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100건 기소를 하면 거기서 무죄가 나오는 게 5건에서 한 7건 정도밖에 안 돼요. 90 몇 프로 이상은 다 유죄가 나옵니다. 검사도 바보가 아니죠. 이게 유죄에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기소를 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느 정도 증거도 갖춰졌다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쓸 정도라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님 선임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민사도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폭력 사건 제가 예를 들면서 했는데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민사 같은 경우는 민사는 뭐냐, 형사는 아까 처벌하는 거라고 그랬죠. 국가의 형벌권 동원해서. 근데 민사는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청구.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 그러니까 형사랑 용어가 다르죠.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형사에 쓰지 않아요. 형사는 피고인. 그러니까 형사는 이거죠. 제가 갑자기 또 형사로 넘어가는데, 형사는 이제 재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변호사. 이렇게 3명 관계, 네. 용어가 달라요. 검사는 이 피고인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 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해서 이 처벌을 어떻게든 막거나 아니면은 좀 형량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사람. 재판부는 뭐 이제 결정을 내리는 뭐 이런 거죠. 용어가 다르다. 뭐 민사에서 검사가 나오거나 형사에서 원고 피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혹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 청구하는 거고, 그다음 그 이외에는 무슨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땅 관련해 가지고 토지 관련해 가지고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뭐 아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돈 청구하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가 피고한테 돈을 청구하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 소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소장 이렇게 하고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청구 취지라고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피고한테 뭘 요청하는지, 뭘 요구하는 건지,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 건지를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뭐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고 치죠.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뭐 이런 게 청구 취지예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이 있는데, 청구 원인은 왜 이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피고가 예전에 3년 전에 저한테 1,000만 원을 꺼가면서 갚기로 했는데 전혀 안 갚고 있어요. 근데 달라고 해도 계속 안 줘가지고 지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증거 서류, 뭐 차용증, 문자 내용 뭐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증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피고는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피고한테 요 소장을 보내줍니다. 어디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고가 만약에 뭐 서초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서초동 가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요 소장을 이렇게 원고의 소장을 이렇게 제출하면은 법원이 요거를 이제 제출하면은 이제 피고한테 송달을 해주고 피고도 이거 보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이거 나한테 투자한 거다. 투자했는데 뭐 지금 1,000만 원을 왜 달라고 하냐. 근데 투자기 때문에 난 갚을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뭐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또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증거도 있어야 되겠죠. 설득력을 높이려면 그런 것도 서로 제출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1회, 2회, 3회 재판이 계속 열려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법원이 얘기합니다. 뭐 한 4회의 기일 정도 됐을 때, 자 양측 더 이상 할 거 없으세요? 더 이상 주장하거나 낼 증거 없으세요? 그러면 뭐 원고랑 피고랑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할 만큼 했다 치면 네 이제 뭐 더 이상 없습니다. 뭐 지금 상태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원이 변론 종결 이렇게 하고 한 달 있다가 판결 선고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사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거다. 원고 피고가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건. 행정사건도 원고와 피고라는 단어를 쓰기는 씁니다. 근데 행정사건은 뭐냐면 행정청이 어떠한 개인에게 처분이라고 해요. 어떠한 개인의 권리의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한테 8호 처분, 전학이거든요. 전학.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가 강제 전학입니다. 강제 전학. 네. 굉장히 나쁜 짓을 피해자한테 많이 해서 가해 학생한테 8호 강제 전학 징계를 내렸어요. 이 징계도 처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 학교폭력위원회가 이제 교육청 산하거든요.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가 이제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행정청이 한 일개 개인 학생한테 너 나쁜 짓 했으니까 강제 전학 가버려. 이 학교 못 다녀. 라고 하는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제 전학이 만약에 부당했다라고 판단되면 이 가해 학생은 이 행정청을 상대로 이 전학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 소송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학생, 가해자, 피고는 뭐 교육청장이 됐는데 결국에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장이거든요. 학폭위를 상대로 하는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학폭위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기관의 장이 되는 교육청장을 상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이거예요. 피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상대로 어쨌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학교폭력 소송뿐만이 아니라 그냥 무슨 술집에서 술을 팔다가 미성년자인지를 모르고 성인인 척해서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도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영업주한테 내린 처분이죠. 영업을 하지 말라는 불이익한 처분이죠. 그걸 다투려고 하면은 시청이나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구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학교폭력 관련된 걸 좀 예로 그냥 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민사랑 비슷해요.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는 가해 학생 되고 피고는 뭐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청구 취지 똑같아요. 아까 민사랑 청구 취지는 피고는 2024년 5월 8일 원고에게 내린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원고가 이 소장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청구 취지를 왜 하는지, 왜 강제전학 처분이 너무나 강하고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증거를 제출하고.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사건은 행정청이 어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뭔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하는 법원에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소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원고와 피고 용어는 인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가해 학생이 뭐 이러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장을 제기를 하면 판사가, 행정법원 판사가 있겠죠? 이 재판부가 이걸 피고한테 송달해서 지금 원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니네 입장을 밝혀라. 그럼 피고는 아니다. 우린 이러이러한 저러한 사유로 가해자가 워낙 나쁜 행동을 피해 학생이 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전학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이라서 이제 적법하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면 원고는 그걸 보고 아니 무슨 이게 여기 이 사안에서 뭐 고의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고의성이 4점이 나오느냐 뭐 3점, 2점으로 내려와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재항변을 하고 그러면 또 피고는 그거 보고 재항변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판사님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재판 진행되다가 양측 더 할 거 있습니까? 물어보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한 달 뒤에 판결 선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쉽죠? 간단하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외로 이거는 저희 사무실 들어오는 직원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학교폭력 절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행정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117이라는 대표 번호도 있어요. 국번 없이 117에다 할 수 있고 경찰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학교 이제 전담기구라는 게 있거든요. 전담기구가 뭐냐면 학생부예요. 학생생활지도과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학생부 학교 전담기구에서 요거를 이제 사안을 접수를 하고요. 이제 이러이러한 사안이 접수됐다라는 거를 기재대장이 적어서 교육청에 보고해요. 교육청. 지금 2024년 5월 기준 신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 보고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담조사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새로 신설된 거예요. 전담조사관이라는 사람을 교육청에서 파견을 합니다. 학교로. 파견.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 다 있으면 불러서 쭉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를 써서 다시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안 조사를 학교, 전담기구, 학생생활지도과, 학생부 선생님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게 이제 폐지가 됐고 전담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다 합니다. 물론 전담조사관이 나와가지고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학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 학생생활지도과 선생님이랑 서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평소 아이들의 성향이 어땠는지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의 주체는 이건데 전담조사관인데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좀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쭉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제 교육청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장 자체 해결. 이라고 해서 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뭐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것, 보복적인 학교폭력 행위가 아닐 것,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없을 것, 뭐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됐을 것, 그러니까 좀 경미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겁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고 플러스 피해자 측이 동의까지 하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 그래서 이 사안을 교육청으로 넘기지 않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그냥 학교 내부적으로 끝내버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합니다. 이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는 이쪽이 하고. 한번 여기서 회의를 하고 만약에 그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종결되는 거고 근데 안 되면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교육청 학폭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청 학폭위에 가면 보통 한 3주나 4주, 한 달 정도 안에 언제 학폭위가 날짜가 잡혔으니까 가해자 피해자는 출석해라 라고 참석 안내 통지서가 와요. 참석 안내 통지서. 보통 7일에서 10일 전
7일에서 10일 전 학폭위 열리기 7일에서 10일 전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장소로 나가시면 되고, 학폭위는 통상 한 번으로 많이 종결이 돼요. 한 번으로 종결이 되고, 좀 이제 경찰 수사랑 같이 병행하고 있을 때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좀 늦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가 종료가 되면 그 결과 보통 당일날 가해자 피해자 얘기 다 듣고 선생님들 뭐 참고인으로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기 다 듣고 하면은 그 당일날 끝나고 당일날 결과도 나와요. 근데 그 결과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정에 다시 그 등기로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학폭위 결과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불복을 할 수 있어요. 불복. 그래서 이게 행정 절차라고 했죠. 행정.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요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학폭위 결정 전학 절차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요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사나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판단을 받는 거고, 행정소송은 아까 제가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법원, 진짜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장한테 그 전학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다투는 거예요. 요거는 교육청사나 행정심판위원회, 이거는 아예 제3의 기관인 법원. 이렇게 해서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이 학폭위 회부, 두 번째는 형사고소. 만약에 친구가 친구를 때렸다고 해서 많이 다쳤다고 하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피해자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아까 얘기했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돼가지고 피고인 가해자 학생한테 치료비며 뭐 위자료며 뭐 이런 것들을 돈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세 가지. 첫 번째는 학폭위 절차 회부, 두 번째는 형사고소, 세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 직원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기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전혀 법률적인 용어나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그다음 학교폭력 절차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